최근에 나오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 일각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파월이 기준금리를 드라마틱하게 내리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그러는 것이다. 정치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네. 펀더멘탈을 보면 사실 금리를 올려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계속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은 계속 생기고 그럴수록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월이 어떻게 하든 말든 아마 그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주식을 사 모으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건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그 매크로 경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 인상 갖고 말이 많은데요.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고 있고 이것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생각보다 더 높고 길게 높은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증시가 최근에 안 좋고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채권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용이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1월 달에 고용이 신규 고용이 이례적으로 좋았고 최근에도 나오고 있는 고용 지표들을 보면 고용이 생각보다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은 강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경기 침체가 이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높은 금리가 유지되고 있다 보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 고용이 왜 이렇게 강합니까? 근데 사실 리세션이라는 거, 경기 침체라는 거는 대규모 실업 사태를 항상 동반했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이 리세션이라는 말을 거론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고용이 좋다는 것은 이 경기 침체는 없다는 얘기겠죠. 근데 1월 달에 51만 7천 명이었었습니다. 신규 고용이. 네. 2월 달에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민간업체가 이제 발표한 거는 24만 명 정도가 돼요. 근데 기대가 20만 명이었으니까 생각보다 여전히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1월 달은 약간 좀 일회성 요인이 있었어요. 근데 2월 달엔 좀 죽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약간 로버스트한 거죠. 네. 그러니까 좋은 거죠. 작년 10월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뭐 이런 분들이 글로벌 증권사에서 경기 침체설을 얘기했었어요.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게 경기 침체의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꾸 금리 인상에 빌미만 주고 있더라. 뭐 이런 건데 일단 경기 침체에서 얘기하면 보통 붐앤 버스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붐이 있어야 그 역기능으로 이제 버스트가 경기가 터지기도 하는 건데 그게 리세션인데 보통 성장 속도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소비 좋은데 잘 팔리는데 그래서 막 이제 그 생산 시설을 늘리다가 딱 지나 보니까 이거 아니네, 우리 잘못 봤나 봐. 그러면 이제 다운사이징 하면서 대규모 이제 해고 사태 막 나고 그때 이제 리세션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2000년대 들었으면서는 워낙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소비가 죽고 저축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과잉 투자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붐이 없었기 때문에 벌스트도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이제 시장에서 경기 침체를 우려했던 시나리오가 말씀하셨듯이 페드의 고금리 정책, 그다음에 이제 뭐 분명히 인플레는 이 코로나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이제 그 공급망 붕괴라든가 어떤 그런 생필품 비용 부담에서 분명히 왔었는데 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수요를 죽여서라도 그걸 잡자. 그 과정에서 소비가 이례적으로 위축되고 결국 이게 실업으로 연결되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네. 근데 저는 예견되는 경기 침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얻어맞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전혀 믿지 않았죠. 네, 그리고 왜 그러면은 고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가? 그러면 당장의 소비와 상관없이 증가하는 그런 고용의 비중이 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증시에서 주가 지수에서도 신성장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고용에서도 결국 당장의 소비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자리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소비가 조금 안 좋아져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미래를 위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주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이죠. 미국에서 디지털 기술 전문직이라든가 이 헬스케어 관련된 그런 일자리가 월 평균 한 5만 7천 개가 늘어났어요. 근데 그 같은 기간 미국의 그 전체 고용은 월 평균 10만 3천 개 늘었어요. 사실 이 디지털이라든가 헬스케어 관련된 일자리가 전체 그 신규 고용 창출의 한 46%를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는 당장의 소비도 있겠지만 당장의 소비하고 상관없는 미래의 어떤 그 혁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연구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쪽에서 계속 일자리가 생기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이렇게 고용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요즘에 실업도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이 구경제에서 이제 약간 좀 사람이 빠져나와서 결국 신경제로 들어가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일자리 늘어난 것만큼 경기가 그렇게 뜨거워지지는 않고 좀 안정되는 하방 경직성이 생기는 그런 정도이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신경제에서 만약에 원하는 만큼 부가가치가 생기면 좋겠지만 네. 아직 규정 같은 게 미흡해서 그렇게 부가가치 많이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월급을 많이 못 올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는 사실 없으면서 고용이 좀 괜찮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하방 경직성이 생기는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리세션에 대해서는 별로 올 것 같지 않다,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오히려 경기가 좋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신 거네요. 리세션은 뭐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인건비발 인플레가 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기가 그만큼 뜨겁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갈수록 네.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디지털 기술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생산성을 제공해 주니까 충분히 인플레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고용을 관심을 갖는 것은 고용 자체보다는 인플레이션 때문이잖아요. 결국 인건비 상승과 그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걸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 그 시장에서는 그래서 언제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 꺾일 것이냐 그리고 언제 둔감해질 것이냐 시장에서 이걸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인플레이션을 시장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지난 1월 달에 그 인플레가 예상보다 조금 높았대요. 그래서 뭐 전월비 0.5% 나왔는데 네. 근데 그게 그 따지고 보면 기여한 부분을 보면 다 에너지였었어요. 에너지는 그 미국의 그 혹한으로 인해서 정유소가 얼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셧다운된 거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콜로라도 덴버 같은데 썬코라는 정유소 네. 그쪽도 얼었었고 이 일회성 요인이잖아요. 네. 일회성 요인이고 또 이제 뭐 중국이 제로 코비드 정책 포기하고 이제 리오픈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석유 수요가 조금은 또 이제 늘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일회성이잖아요. 근데 너무 여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대응을 한다. 미국 정치인들이 연기는 약간 좀 왜 그럴까? 의도성이 있을까? 아니면 미국의 인플레가 생각보다 빨리 잡히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인플레는 전년비 2%대로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더디다. 여기에 정치인들은 충분히 표를 잃을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급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인플레가 떨어지는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는 게 레깅하거든요. 지연돼서 반영한다고요. 증권 시장에도 이제 그 1월 효과라는 거, 제뉴얼 이펙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용 시장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시에서 1월 효과라는 건 뭐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연말에 시세 차익이 많이 났다. 그럼 과표를 좀 줄이자. 네. 그러면 내가 지금 평가 이익 난 거, 평가 손실 난 거를 일단 팔아서 시세 차익을 좀 줄이는 거죠. 그러다 1월 달에 다시 사면 1월 달에 주가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고용에서 1월 효과는 뭐냐면 생필품 가격이 올라서 월급 올려줘야 돼요. 근데 즉시 올려줄 수 없잖아요. 그런다 보니까 보통 이제 임금 재계약이 1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월 달 임금이 좀 많이 올라간다. 뭐 그래서 레깅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22년 하반기 유가가 급등했거든요. 그때 이제 분명히 인건비 올려줬어야 되는데 나중에 올려준 23년 1월 달에 올려준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2022년 상반기 인건비는 이런 유가가 반영이 안 됐었는데 분명히 이제 2023년에는 그거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 전년비로 비교하면 확실히 높았을 것이고 그것이 진정되려면 올해 하반기는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 또 이제 또 하나 이제 인플레를 자극하고 있는 게 집값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월세가 올라가는 거죠. 기준금리 올렸지 않습니까? 계속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기지 금리가 2022년 작년 1월 달에 3.2%에서 지금은 한 6.3%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집값은 계속 고점 근처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월세 집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사실 이게 미국 위정자들이 이 물가를 맞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금리를 올려서 수요가 약간 좀 위축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실 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비용을 더 자극시켜버린 거죠. 이 집세라는 지금은 그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약간 좀 완만하게 뭐 진행도 되고 모기지 금리라든가 그 미국의 월세 같은 거는 정점을 지나고 약간 떨어졌어요.
예, 그래도 그동안 쭉 올라왔기 때문에 요게 전년비 좀 진정되려면은 올해 하반기 정도는 돼야겠다. 오히려 올해 하반기나 말로 가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보통 이제 더 기다려야 하지만 증시라는 건 항상 기대를 사고 파는 곳이니까 연 2%의 인플레로 가는 궤도만 보인다면 그러면 증시는 훨씬 빠르게 대응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미국 금리에 미국, 중국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네. 혹시 이게 개입이 된다거나 아니면 주가가 올라도 2024년에 올라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작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그 시중금리가 막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을 했던 게 언제냐면 2월 초였어요. 그때 중국의 정찰용 그 비행 풍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미국 전투기가 요격한 다음부터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직 미국 입장에서는 벌써 돈을 풀어주기에는 좀 이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2024년에 금리를 내리면 주가는 훨씬 더 빨리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거는 원래 그 장기 금리를 네. 정부가 이제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주로 그렇게 했었죠. 딱 고정시키는 건데 약간 미국이 그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이 이제 미국 채권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기 채권을 좀 파는 거죠. 장기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장단기 금차가 이렇게 역전된 상태잖아요. 장기 금리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장기 채권 팔아서 약간 올려보는 거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의 어떤 역전된 부작용을 좀 줄이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단기 금리를 당장 내리기 싫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저스티파이 하는 거죠. 단기 금리 높은 거를 의도가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 일각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파월이 기준금리를 드라마틱하게 내리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나 이럴 때 어차피 지금 시중금리 힘없이 계속 힘이 없거든요. 10년물이나 뭐 장기금리는 힘이 없어서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근데 바짝 그 단기금리 올려놓고 있으면 나중에 이게 이제는 뭐 인플레도 조금 잦아들고 이제 드라마틱하게 빨리 이제 장단기금리 차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단기금리를 빨리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표를 몰아가겠다. 뭐 이런 견해가 있더라고요. 예. 뭐 설득력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뭐 최근에 그 서머스하고 네. 이제 블랑샤르인가요? 두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들이죠. 이제 디베이트를 한 걸 봤어요. 근데 서머스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블랑샤르는 그렇지 않다. 빠르게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분의 그 공통점 뭐였었냐면은 궁극적으로 다시 제로금리로 내려갈 거라는 거였었어요. 예, 예. 그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페드가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는 안 내릴 것 같고 수준도 아니요, 나는 네. 페드가 올해 내로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올해 말로 가면. 예, 예, 예. 아, 근데 이제 몰라요. 그 정치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네. 펀더멘탈을 보면 사실 그 금리를 올려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계속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은 계속 생기고 그럴수록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월이 어떻게 하든 말든 예, 아마 그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교수님도 시장 기대에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이 있다. 그 기대는. 근데 저는 사실 주식을 사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부터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건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도저히 못 버틴다. 이 이상의 금리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원인을 제공했던 코로나나 전쟁 같은 것들이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고 해소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 20년 동안 진행왔던 그 이 저금리를 만들어 주었던 그런 구조적인 요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랑샤르가 얘기했던 게 저하고 제 얘기하고 좀 비슷한데 결국 사람들이 이제는 소비를 싫어하고 저축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늘었다. 소비 안 하고 저축 좋아하면 네. 금융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예, 결국은 투자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 금리 및 수익률 같은 거는 구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주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미국 주식 시장이 1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 금리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를 많이 올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 테슬라 주가가 아주 대표적인데 $100 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00 뚫고 올라갔다가 뭐 최근에 다시 뭐 170불까지 또 다시 내려오고 막 이렇게 급등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기술주의 대표 주자니까요. 그리고 캐시우드 같은 경우
돈남원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죠. 예, $1,000 넘어간다. 뭐 이렇게까지 보고 있으니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반등한 것, 그러니까 PER이 30배에서 한 60배 근처로 왔던 거는 뭐 정상적인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테슬라가 폭락했었죠. 네. 그 이유는 사실 테슬라를 중국 기술주로 보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테슬라 이익 중에 반 이상은 중국에서 오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 제로 코비드 때문에 셧다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매도를 엄청나게 쳤을 거예요. 요즘은 너무 쏠림이 심해요. 너무 기복이 심하다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로 코비드 푸니까 이제 숏 커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반등이 급하게, 그러니까 올 들어서 한 거의 80% 가까이 올랐죠. 아직도 이제 고점에 비해서는 이제 반토막 난 상태이긴 한데, 캐시 우드를 포함해서 테슬라에 있어서 이제 긍정적인 사람들은, 장밋빛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앞으로 전기차의 보급이 빠르게 진행될 거다. 그런 상태라면 이 선발주자인 테슬라가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캐시 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판매가 현재 한 850만 대 연간 되고 있거든요. 근데 2027년까지 6천만 대까지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2021년에 전 세계 자동차 판매가 6,700만 대였어요. 대부분의 자동차가 다 전기차로 거의 다 바뀐다고 이 사람은 2027년까지 믿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만큼 전기가 있냐는 거예요. 제 말씀은 미국의 경우에 가솔린 자동차를 모두 전기차로 바꾼다 그러면 적어도 발전 용량이 지금보다 40% 이상, 그것도 다 신재생으로 늘어야 돼요. 근데 뭐 신재생 발전은 지금 모기 좋은 데는 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그 기지를 늘릴 때마다 생산성은 떨어질 텐데 가능할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제 환경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전기는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해법은 자동차 수요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동 수요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출근 안 해도 집에서 일해도 된다. 그리고 자동차를 공유한다. 자동차 수요가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테슬라는 피해를 받는 거죠.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테슬라의 투자 포인트는 전기차가 비싸질 거라는 거예요. 더 스마트하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동차에 돈을 더 쓸 것이냐? 더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부자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시간을 오래 보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더 이제 그 스마트해지는 건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전기차의 벤츠를 테슬라가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거의 약간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테슬라는 자충수를 두는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범용 전기차로 이미지를 굳힌 것 같고, 전기차가 더 스마트해지고 더 비싸진다. 제 부가가치가 늘어난다, 한 대당.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논리를 종합해 보면 전기차가 뭐 늘어난다. 그리고 한 대당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냥 이 테슬라도 좋지만 엔비디아가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동차가 스마트해지려면 한 대당 들어가는 반도체가, 기능성 반도체가 막 늘어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020년 현재 자동차 한 대당 반도체 소요액이 $700였었어요. 이제는 한 대당 한 뭐 2028년까지 $1,138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8년 동안에 뭐 한 60% 정도 늘어나는 게 뭐 게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5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반도체 이 수요가. 그러면 이제 폭발적으로 가는 거죠. 여전히 테슬라를 좋게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속도보다는 전기차의 보급이 훨씬 빠르지 않느냐. 맞는 논리 같아요. 하여튼 뭐 지금 전기차가 막 보급된 건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는 논리일 수는 있지만 테슬라는 경쟁에 노출될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딴 데보다 빨리 치고 나왔던 거는, 다른 데는 이제 자동차가 어떤 컨셉이냐면 위험하다. 그래서 아무나 못 만든다. 그래서 비싸게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전기차로 가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자율주행으로 가면, 특히 자율주행으로 가면 되게 안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가전제품하고 비슷하게 진다는 거죠. 그리고 2025년까지 미국에서 전기차 조립 라인 100개 이상 들어와요. 분명히 테슬라도 거기에 대해서 데미지는 받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는 거기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놀라운 AI 차를 만들겠다고 얘기하지만, 자기는 중국에 빨리 치고 들어갔던 게 Early Mover Advantage, 그러니까 선점 효과, 이걸 극대화시키자. 그리고 지금 막 로봇카가 진행이 되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비싸게 펀딩하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동안 테슬라가 좀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GM이나 포드나 뭐 이런데 미국의 자동차 엔지니어들이
테슬라로 많이 넘어갔었어요. 그쪽으로 가서 이제 그 스탁 옵션 받는 게 좋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테슬라의 스탁 옵션 가치도 이미 떨어졌죠. 너무 비싸잖아요. 테슬라의 엔지니어가 폭스바겐으로 넘어갔다는 소식도 있어요. 과연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는 테슬라가 뭐 정말 차별적인 전기차만 디지털에서 그런 차별성을 얻긴 되게 어렵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지금 뭐 트위터 갖고 하는 거 보면 약간 좀 글쎄요, 뭐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디지털의 시대가 오고 차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사물 인터넷이 다 바뀐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기능성 반도체 이런 것들이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으로 늘기 때문에 나는 엔비디아를 계속 사 모으지 테슬라는 안 사요. 자동차 특히 전기차 산업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테슬라의 지위가 낮아지고 반대로 그러면 이제 기존의 그 전통 자동차 메이커들 있잖아요. 뭐 포드나 GM이나 뭐 아니면 폭스바겐이나 이런 뭐 한국의 현대차나 도요타도 있죠. 이런 회사들은 기회의 요인이 될까요? 아니면 뭐 여전히 위협 요인입니까? 그 자동차 업체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다 안 좋아질 것 같긴 한데요.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거에 부가가치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배터리 쪽에서의 부가가치가 또 높아지는데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결국은 전기차에서도 프리미엄 카는 있을 거라는 거죠. 럭셔리 카는 있을 거고 네. 부자들이 그거를 좋아할 거예요. 그거를 누가 만들 수 있냐는 거죠. 전기차는 싼데. 네. 지금 전통적으로 뭐 이렇게 럭셔리 카들 예를 들면 뭐 포르쉐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지금 그런 데들 굉장히 잘 만들고 있어요. 벤츠, BMW. 벤츠도 네. 예, 최근 나온 거 보면 뭐 굉장히 잘 만들고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럭셔리 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요인이 엔진이에요? 아니면은 스프링, 그러니까 서스펜션이에요? 아니면 스티어링이에요? 뭘까요? 그냥 이미지와 디자인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제가 자동차 애널리스트였잖아요. 네. 지금 명차라고 일컬어지는 그 뭐가 달라야 명차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게 스티어링하고 서스펜션이에요. 아, 네네. 그러니까 엔진이 아니라고요. 음. 그렇다면 나는 전기차에서 그 명차가 나와도 사실 기존에 있는 명차가 되는 거지 테슬라가 네. 그런 이런 어떤 그 전기차의 그 구동 장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명차가 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그 테슬라도.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선발 효과가 있으니까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계속 좋긴 좋은데 길게 그리고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뭐 기능성 반도체 쪽이고 나중에 이제 사실 지금 BMW 같은 것도 굉장히 싸요. PER이 5배도 안 된다고요. 아, 주식 가치가. 예, 네. 예. PER이.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차라리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학주 교수님 모시고 이것저것 여쭤봤는데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 종종 나와주세요,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